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신촌에 근처에 이제 왔다 갔다 한 지가 40년인데 높은 데서 밑에 신촌을 바라보니까 신촌에서 맨날 밑에서만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느낌이. 그래서 세상에 사람이 자기가 바라보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보는 세상의 관점이 아주 다를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엘리베이터로 15층 토저에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보니까 젊은 사람 몇 명이서 제 강의 들어오는 줄 알았더만 자기들끼리 굉장히 반갑게 박수치고 하면서 어젯밤에 미국에 불장이었대 이러면서 뭐 애플 샀냐 어쩌냐 보니까 밤새도록 주식한 놈들이에요. 옆방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젊은 친구들이 요 며칠 이제 미국에 뭐 긴축이 종료됐다. 국채 금리가 다시 좀 내려가고 있다. 또 미국의 뭐 나스닥이나 스탠다드앤푸어 500이나 다우존스가 올라가고 있다. 이래가지고 또 주식에 열중하는데 그 주식 하시는 분들은 지금 딱 손 떼고 도망갈 때요. 더 하다가는 인생 파탄이 올 수 있어요. 지금 경제학이나 특히 언론에서 이 돈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진실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건 전부 다 이 조작되고 만들어지고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기사들이에요. 그래서 잠깐 반짝이는 것을 제가 뭐라 그랬죠? 데드 캣 바운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고양이도 던지면 꿈틀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듯이 보이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며칠 전에 보니까 김대기 청와대 비서실장 이자는 기재부 공무원으로 쭉 행정고시해서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면 정확하게 10월 29일 날 용산하고 당하고 정부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그 말을 했더만요.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면 IMF 외환위기 때의 수십 배의 충격이 올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용산의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 저런 뜬금없는 소리를 갑자기 했느냐. 요 근래까지 빚내서 집 사라고 장려한 정권에서 뜬금없이 그 말을 했느냐라는 게 굉장히 의아스러웠죠. 가끔 가다가 자기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가끔 허린 중에도 햇살이 한 번씩 이렇게 도달이 나는 순간이 있듯이 가끔 진실을 말하는 그런 형태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폭탄이 터졌을 때 빠져나갈 길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일부러 한 것이다라고 봐요. 요즘 한국은행 총재도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하죠. 금리는 안 올리면서 한국은행 총재가 집 사면 후회할 일만 있다라는 이야기를 시도 때도 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모면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그러고 지금 금융위원회도 그러고 또 기재부도 그러고 청와대 수석도 그러고 자기들이 양심에서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외부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잘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보면 전청조가 히트를 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현이가 선수예요. 전청조는 사기쳐가지고 남현이 뒷바라지 다 했죠. 그죠? 전청조가 어제 보니까 TV에 나와갖고 가슴도 남현이를 위해서 버렸다고 기자 앞에 이렇게 가슴을 들여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침에 경찰에 남현이가 벤틀리를 비롯해서 40개 항목의 선물 목록을 이렇게 자진해서 갖다 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전청조가 파라다이스 호텔 3세 혼외자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걸리는 사람마다 다 돈을 털었죠. 그래서 이제 내 스마트폰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1대1로 컨설팅을 해주겠다. 저는 제 스마트폰을 공개하지 않고 1대1 컨설팅도 안 합니다. 제 강의를 오늘 잘 듣고 잘 새기면 적어도 인생에서 포탄 맞을 일은 없다.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요. 인생에서 성공하는 그것은 이 운이 있어야 되고 또 아주 예외적으로 확률적으로 어떤 기술도 없고 실력도 없어도 운이 맞으면 되기도 합니다. 로또 붙는 사람도 있듯이요. 그렇지만은 실패하는 것은 거의 확률적으로 버릇이 안 좋은 사람은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의 이 살아가는 이 습관, 버릇이 굉장히 안 좋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죠. 근데 버릇이 안 좋은 사람들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낱말의 길을 갖다가 이렇게 잘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류에 따라가죠. 자, 제가 그 주식이나 그 부동산 같은 거 하지 말아도 지금도 여기 앉은 분 중에 한 10대 분 정도는 확률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한국의 경제가 솔직히 말하면 올 만큼 왔습니다. 올해 성장률이 여러분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정부 목표가 얼마입니까? 1.4죠. 지금 올해 그 1분기에 성장률이 0.3, 2분기에 0.6, 3분기에 0.6 그렇죠. 지금 분기별로 석 달별로 성장률이 그렇습니다. 그럼 연말에 1.4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그래서 그 올해 성장률은 예상치보다 턱도 없이 지금 낮은 상태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요 며칠 수출이 늘어난다, 소비, 투자, 지출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도 그야말로 한때 반짝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3분기에 미국에서 성장이 4.9%를 했습니다. 3분기에 미국에서 4.9%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4분기의 성장이 얼마로 예측되는가 하면 제가 얼마라고 그랬죠? 1%. 지금 5분의 1토막이 날 거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 경제 침체가 급속하게 되고 있고 고용도 경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며칠 사이에 왜 미국의 나스닥이나 다우존스나 이런 데서 불장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미국의 연준이 더 이상은 금리를 안 올릴 것 같다고 11월 달 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죠. 더 이상 안 올린다 말은 안 했지만 금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5.5에 굳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인식되게끔 말을 했고 미국의 국채금리가 기준금리는 5.5인데 미국의 국채금리는 얼마 전에 5%를 돌파했다가 오늘 아침에는 보면 4.5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내려갔어요. 국채금리가 아주 높은 수준에 있어서 별도로 기준금리를 안 올려도 금융긴축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국의 지금 금리 얼마입니까? 3.5죠. 자, 한국에 지금 은행에 정기예금 갖고 가면 얼마 줍니까? 4.2, 4.05 이렇게 주죠. 은행별로. 많이 주는 데는 4.3까지도 준다 그럴 겁니다. 4.4 넘는 거는 갖다 맡기면 안 됩니다. 한국의 지금 대출금리는 얼마입니까? 7%대 후반, 7.5에서 8 이렇게 받고 있죠. 자, 그러면 기준금리 3.5%가 한국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준금리가. 미국의 5.5% 기준금리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몇 프로라고요? 지금 8%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미국에서 은행에서 작은 은행에서 미국 중앙은행이나 이런 데서나 안 그러면 미국의 그 은행들이 빚을 내서 돈을 빌려올 때 기준이 지금 10년물 국채 5% 정도 안팎으로 빌려와요. 그럼 은행이 5%로 빌려가지고 이걸 대출해 줄 때는 얼마를 해야 되겠습니까? 8%, 7%씩 해야 은행도 남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미 금리가 더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시장에 의해서 굉장히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개인도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기가 어렵고 기업도 어렵고 집을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최근에 주택 거래가 올스톱한 게 뭔가 하면 집을 가진 사람은 내가 팔고 나면 내가 다시 은행에 가서 8% 모기지 금리로 돈을 빌려야 되죠. 그러니까 절대 안 팔고 사는 사람도 내가 지금 집을 사게 되면 8% 모기지 금리로 변동금리로 지불을 계속 30년을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택 거래가 올스톱 돼 있고 그러니까 아예 집 자체가 잘 안 나오니까 미국의 집값이 올라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현재 기준금리가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의미가 없어진 기준금리를 미국의 연준이
이번에 또 5.75로 올리거나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준은 사실상 물가 조절 기능을 상실하고 연준하고 관계없이 미국의 그냥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국채 금리에 기반한 금리가 미국의 저절로 금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니 그걸 가지고 지금 미국의 월가나 한국에서는 뭐라 합니까? 긴축이 종료됐다. 드디어 금리 인하 시점이 왔다. 주식의 판이 열렸다 하면서 어제 지금 한 3일 미국의 주식이 불장이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한국의 환율이 지금 급락하고 있죠. 어젯밤에 22원인가 떨어져가 지금 1312원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최근에 잠깐 내렸는가 하면 미국의 재무장관이 미국의 국채를 지금 굉장히 많이 팔아야 돼요. 미국의 적자가 심해서요. 그래서 적자를 만회하려면 이제 빚을 내서 그 국채를 발행해서 팔고 그걸 팔면 들어온 돈을 가지고 정부에 집어넣어서 정부의 적자를 메꿔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갖다가 분기별로 나눠서 찔끔찔끔 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왜 그랬다고 봅니까? 그게 지금 미국의 지금 마치 시장이 갑자기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 핵심적인 이유예요. 한꺼번에 내다 팔면 미국의 국채를 갖다가 아무도 안 사죠. 그러니까 시중에서 국채가 안 팔리는 게 한 20, 30%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국채가 안 팔린다라는 거는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최고의 안전자산이 팔리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이자를 급등에 안 팔리니까. 그런데 미국의 정부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적자를 좀 유지하더라도 한꺼번에 내다 팔다가는 다 못 팔 것 같으니까 시장에서 팔릴 만큼만 한 15%씩 15%씩 분기별로 쪼개가지고 팔겠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도는 미국에서 내부적으로 소화가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의 국채가 안 팔리는 핵심적인 원인은 중국에서 미국의 국채를 사주기는커녕 미국의 국채를 지금 다 팔아버리고 있는 게 핵심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장이 안정된 것이지 시장의 위기가 극복된 것은 전혀 아니다. 시장은 여전히 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며칠 사이에 변심해가지고 황장수 털렸다. 자, 오늘 가서 주식하자 이러다가는 피눈물 흘릴 일이 있다고 제가 경고를 줍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아무도 안 하죠. 신문에 어디서 찾아봐도 왜 저런 현상이 갑자기 미국에서 전혀 경제 흐름에서 갑자기 터나는 일이 특별한 계기가 없었는데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아무도 그런 걸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기사나 정보라는 것은 다 한쪽 측면으로 몰려가면서 보도하고 쓰지 진실을 보도하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제 한국의 하나금융연구원은 하나은행에서 운영하는 그런 연구원입니다. 하나은행에. 거기서 내년에도 고금리 장기화가 지속되고 현재와 같은 저성장이 지속되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터질 수밖에 없어서 금융에 지금 충격이 발생할 거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썼어요. 근데 그게 별로 알려지지 않고 넘어갔는데 한국의 4대 은행에 속하는 하나은행의 연구소에서 내년에도 지금과 같은 저성장과 고금리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터질 수밖에 없고 자영업자도 터질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자, 그거는 나중에 이제 터지고 났을 때 화제가 되고 이렇게 굉장히 집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 어제 이재명이가 신성장 동력을 통해서 3% 성장을 하겠다 그런 소리를 하죠. 그래서 내가 이재명이가 밥을 굶다가 죽고 말 일이지 왜 또 살아나갖고 저렇게 헛소리를 하냐. 요즘 배가 불러지니까 또 헛소리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국은 신이 돌아와도 3%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잠재적으로 모든 성장률을 갖다가 다 모았을 때도 2%가 안 돼요. 잠재 성장률도 2%가 안 된다. 한국은 그래서 3% 성장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이탈리아를 그제 G7 중에 따라잡았다 그랬는데 지금 올해 한국이 이탈리아보다 GDP가 1인당 GDP가 더 작은 걸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국은 이 저성장 구조를 지금 모면할 길이 별로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이 솔직한
제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행색을 보면 고물가에 지금 물가 한번 보세요. 한국은행장과 추경호가 7월 달에 8월, 9월 좀 오르지 10월 달에는 물가가 확실히 내려온다. 그러니까 7월, 8월 올랐다고 일일지하지 마라. 10월 달에는 추석이 지나고 나면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확실하게 10월 달부터 물가가 내려갔어. 연말에는 2%대로 떨어질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자, 10월 달에 물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3.8 났죠. 자, 9월 달에 3.7, 그리고 8월 달에 3.4가 나왔습니다. 물가를 예측을 못 한다는 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방대한 직원, 전문가들과 또 그렇게 방대한 기관과 데이터를 놓고 이 물가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은 솔직하게 말하면 저 사람들의 머릿속에 정치적인 방어벽만 있지 개인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할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발언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3고 현상,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다가 환율 지금 절대 안심하지 마세요. 곧 또 올라갑니다. 근데 이 고부채가 지금 부채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개인 부채와 자영업자 부채 그리고 기업 부채 합쳐서 한국의 민간 부채가 5,700조다. 전세금까지 포함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환경이 굉장히 안 좋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유럽에서 전쟁이 난 게 몇 년 만이랬죠? 77년 만에 났죠. 아, 내 방송을 정확하게 들으셨네. 중동에서 몇 년 만에 났죠? 50년 만에 났죠. 77년이나 50년이면 여러분 평생 동안 중동에서 대부분 여기 30, 40대들은 전쟁 난 걸 한 번도 안 봤고요. 또 유럽에서 전쟁 난 거는 다 처음 볼 겁니다. 2차 대전 끝나고 처음 나는 거니까요. 근데 유럽에서 난 전쟁이 지금 2년 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 중동 전쟁도 저게 지금 최소한 1년 이상은 가게 될 겁니다. 지금 중국의 그 케네스 로고프라고 하버드 대학교의 그 석좌 교수가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굉장히 석학입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11월 2일 날 강연을 했는데 중국의 내년에 성장률이 3%가 안 된다. 중국이 올해 4.6인데 내년에 3%도 안 되고 2% 될 거다. 중국이 지금 거의 끝까지 가버렸다. 그래서 중국의 지방 도시들에 엄청나게 쌓여 있는 그 수천만 채의 집들이 소화가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엊그제 184조 원을 풀었어요. 1조 위안을 풀어가지고 중국의 경기를 부양하려도 1조 위안을 풀었는데 은발의 오줌 누기도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